젊은 관리에게 무시당한 늙은 화랑. 신라 제28대 진도광 때의 일입니다.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부임지로 가게 됐는데 그 무렵 사만의 병난이 있었으므로 기병 3,000명이 호위했습니다. 술종공이 죽지령에 이르렀을 때 한 거사가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공이 그 일을 보고 거사에게 칭찬했습니다. 힘들 텐데 정성과 노력이 대단하구려. 거사도 공의 언행과 위세가 매우 빛남을 좋게 여겨 살짝 고개 숙이며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술종공이 삭주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서 한밤에 거사가 불쑥 공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종공이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의 아내도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한 달 전 고갯길에서 봤던 거사가 방금 전 꿈에 나타났다오. 그 말에 부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거사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얼굴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오. 그런데 그건 왜 묻소? 어머, 그렇다면 저도 같은 꿈을 꾸었네요. 그게 정말이요? 참으로 놀랍고 묘한 꿈이군. 술종공은 꿈을 기이하게 여겨 이튿날 사람을 시켜 거사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심부름꾼은 그곳을 찾아가서 현지인으로부터 거사가 죽은 지 여러 날이 됐다는 말을 들었고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뭐라? 거사가 언제 죽었다더냐? 술종공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니 바로 꿈꾼 날이었습니다. 이에 술종공은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모양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부인이 태기가 느껴진다고 말한 까닭입니다. 묘한 인연이 있었던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 시각에 공교롭게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으므로 술종공은 그리 믿었습니다. 술종공은 군조를 시켜 거사의 시신을 죽지령 북쪽 봉우리에 다시 장사 치르고 돌로써 미륵불을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워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귀한 분이니 정중히 예를 갖춰 장사 지내거라. 이후 부인이 아들을 낳자 술종공은 아기 이름을 죽지라고 지었습니다. 죽지는 잘 자라서 화랑이 되었습니다. 신라 제32대 효서왕 시절의 일입니다. 죽지랑이 이끌던 낭도 중에 두고라는 극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간은 신라 17관등 중 9등급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두고는 날마다 출근하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이상히 여긴 죽지랑은 두곤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드고가 보이지 않기에 왔다오. 드고는 지금 어디에 있소? 두고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전 모량 익선 아간이 내 아들을 부산성 창지기로 보내어 급히 떠났기에 미처 낭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가는 신라 17관등 중 6등급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설명인즉 모량부 부대장인 익선이 자신보다 3등급 낮은 두고를 멀리 부산으로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죽지랑이 두고 모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만약 사사로운 일로 그곳에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공적인 일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대접해야겠소. 죽지랑은 떡 한 동거리와 술 한 동이를 하인에게 들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죽지랑의 무리 137명이 위엄을 갖추고 따라갔습니다. 죽지랑은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드고는 어디에 있느냐? 문지기가 익선의 밭에서 부욕한다고 답하자 죽지랑은 그 밭으로 찾아가서
술과 떡을 대접했습니다. 자네가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고자 왔으니 어서 들게. 감격한 득호는 죽지랑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득호가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은 후 죽지랑은 익선을 만나 부탁했습니다. 함께 돌아가고 싶으니 득오에게 휴가를 내주었으면 하오. 하지만 젊은 관리 익선은 뭔가를 원하는 듯 모호한 태도로 청탁을 거부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곡물수송을 담당한 관리 간진이 추하군에서 거둔 능절조 30석을 성안으로 옮기던 중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죽지랑이 선비를 귀히 여기는데 익선은 더럽게도 뭔가 바라는구나. 간진은 수송하던 30석을 익선에게 주면서 득오를 돌려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약수 하나마 이걸 받고 허락해 주었으면 하오. 익선은 힐끗 곡식을 보더니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잠깐 뜸을 들이다가 거절했습니다. 간진은 말 한 장까지 추가로 주면서 거듭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 익선은 그제야 미소 지으며 득오의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죽지랑과 득오는 간진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정의 화주, 즉 화랑의 우두머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젊은 관리 놈이 공운 많은 화랑을 무시했다고. 화주는 익선을 크게 혼내고자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익선은 위기를 느끼고 재빨리 달아나서 어디론가 숨었습니다. 허탕치게 생긴 낭도들은 익선의 아들을 대신 붙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익선이 도망쳤다는 보고에 더욱 화가 난 화주는 익선의 아들을 성안 연못에서 목욕시키게 했습니다. 당시 무척 추운 날이었는데 익선의 아들은 연못에서 심장마비로 얼어 죽었습니다. 임금 또한 이 일을 전해 듣고는 익선과 같은 고향인 모량부 출신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익선처럼 교활한 놈이 있단 말이냐? 모령부 출신으로 관직에 있는 자들을 전원삭탈하고 승려가 되지도 못하게 하라. 그에 따라 모량부 사람들은 모조리 벼슬에서 쫓겨났으며 이미 승려가 된 자들도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원측법사는 해동의 고승으로 이름 높았으나 모량부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승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왕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야 하느니라. 반면에 국왕은 간진의 행동을 의롭게 여겨 칭찬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득오가 죽지랑을 떠올리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봄 그리워하니 못 견디어 우는 이 슬픔이여 아름다움 나타내신 모습이 세월 흐르며 헐어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에 만나 뱀을 이루리. 난이여 그리운 마음에 나도 장차 무덤에 들 날이 있으리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 팔구체 향가를 모죽지랑가라고 합니다. 화랑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이며 이 향가가 지어진 즈음에 죽지랑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죽지는 김유신과 함께 백제군을 격파했고 문무왕 8년에 고구려 정벌에 나섰으며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일화를 통해 신라 후기에 뇌물이 만연했고 연좌제가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